네, 오늘 준비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회연대 포럼이 주최하고 울산 사회연대 노동포럼이 주관해서 오늘 첫 토론회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20대 대선 토론회입니다. 아마도 가장 발빠르게 아마 우리가 대선 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자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가장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가장 많은 걱정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20대 대선 토론회, 오늘의 주제는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 사회연대의 큰 길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전국 6개 권역에서 저희가 순회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노동존중,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이 시작을 하게 되어서 더 남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8시 10분까지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모든 과정 중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인사 말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인사 말씀에는 사회연대 노동포럼, 사회연대 포럼의 대표시죠. 정영곤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시기, 지난 토요일 노동절 집회를 치른다고 고생한 동지들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사회연대 포럼을 대신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지들 고맙습니다. 촛불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2022년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촛불 정부가 제출한 과제를 가지고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많은 과제들은 현재 벽에 부딪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실력이 또는 현재 정부의 실력이 얼마인지와 관련해서도 스스로 질문하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연대 포럼이 4년 전처럼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사실은 앞을 잘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왔습니다. 현장에 여전히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역할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울산에 있는 동지들의 뜻을 들어보고 전국을 순회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의 노동정책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많은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출범 초기에 16.4%, 그 다음에 10.9%, 이어서 2.87과 1.5. 그래서 4년 평균으로 보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름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또 산입범이라는 이름으로 복지, 후생과 관련된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상률은 사실은 못 미칠 수도 있고 올해 최저임금 여전히 앞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저임금 1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최저임금 1만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요 수당 문제를 정리하면서 대중을 설득하는 노력을 했었는가 관련해서 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정년의 문제를 비롯해서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서 이제 경제 성장률은 올해 3% 이상으로 극복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경제의 성장은 양극화의 그림으로 K차형 성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훨씬 더 잘 살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근로계층의 노동자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국민입니다. 2022년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노동은 이제 다시 자포자기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준비해서 울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주와 대구와 충청도와 서울을 거쳐서 다시 노동이 역할을 할 것에 관련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크게 던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전히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울산에 왔습니다. 동지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준비하게 고생해 주신 사회연대 노동포럼의 변진혜 의장님,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이상수 지부장님, 그리고 토론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황대공 동지, 그리고 일자리 재단의 정선배님, 그리고 근로복지원의 감사님을 비롯해서 또 울산과 서울을 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우리 윤해무 전 지부장을 비롯한 많은 동지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실무적으로 고생하신 우리 박주동 동지나 이재인 동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듣고 가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개회사를 들으셨습니다. 네, 함께하신 분들 중에서 뭐 우리 동지들이야 늘 같이 보는 얼굴들이라고 해서 그냥 반갑게 인사하면 될 것 같은데 또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려야 되는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 근로복지공단 김승석 감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네, 지난 대선 때는 정책공간 리더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울산시 미래비전위원회 안지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울산시 미래비전위원회는 울산시의 민간 협치를 만들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울산 일자리재단의 정창윤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북구 노동특보님 나와주셨네요. 임종락 특보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세요. 울산시 시의원이시죠. 김명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기록들이, 이 일들이 우리 시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리고 널리 퍼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에 앞서서 우리 권진혜 울산 사회연대 노동포럼 상임대표님의 인사 말씀 갖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노동이 울산이 그러면 노동이라고들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대선에 우리 노동 존중의 필치를 걸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게끔 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우리 기대치와는 동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어 왔고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사실 현장에서는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틀 속에서도 뭔가 변해보고자 서로 노력을 하고 있었고 해오고 있는 중이고 그 틀에 앞으로 그러면은 현재는 이제 지나갔던 부분이고 앞으로의 부분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논의해서 우리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자 사회연대 포럼 중앙에서 전국 각 지역별,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들 밑바탕에서부터 이야기를 좀 새겨 듣고 그 방향을 잡아보자고 그 첫발이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오신 동지분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좀 담아서 22년 대선 때는 노동이 진정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후보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돼서 질 좋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그리고 사회연대의 큰 길로라는 주제에 오늘 6개 권역의 첫 시작을 울산에서 열게 되는데요. 오늘 첫 모두 발언에는 우리 사회연대 포럼 지도위원이시죠. 이목희 지도위원께서 나오셔서 2022년 대선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말씀 다뤄주시겠습니다. 앞에 자리해 주시고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저도 거의 1년 반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 자주 못 드렸다고 혼났는데요. 우리 자주 소식 드리고 또 이렇게 만나뵙는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목희 지도위원님의 발언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울산 사회연대 노동포럼 회원과 지도부 여러분,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 노동 중심의
사회연대 가치를 실현하고자 애쓰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모두 발언인데 우리가 사실은 그냥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놓치는 것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대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선이 왜 중요한가? 아마 잘 정리되어 있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주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 덜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조숙했는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20대기 전입니다. 그때 물론 단어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서민 중산층의 일과 삶이 편안하고 따뜻한 나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꼽히는 나라, 남과 북이 화해 협력하고 평화 속에서 통일로 가는 나라. 이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꿈꿨습니다. 물론 단어는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지금 제가 서민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것은 노동자 농민 또는 뭐 도시 빈민이었을이라고 그렇게도 아마 당시에는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살고 싶은 나라이기도 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게 갖추어진 나라면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내 아들, 딸, 손주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나라가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해 감에 있어서 대선은 대통령 선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력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우리가 가야 할 목표들의 실현이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더 아름답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늦어질 수도 있고 진통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있을 대선에 물론 대선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내년에 특별한 쟁점이 뭘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쭉 봐왔던 대선 말고 내년에 특별히 쟁점이 될 만한 게 뭘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LH 사태입니다. LH 사태가 우리 사회, 특히 공직사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게 종결이 잘 되면 지금 정부 여당은 그래도 얼굴이 좀 설 텐데 이게 잘 정리가 못 되면 아마 심각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투기는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의 투기는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LH 관련 수사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남김없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이 사람들은 폐가망신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이제 국회의원 5명, 그 다음에 뭐 공직자들 뭐 나오잖아요. 이것이 신속히 수사되고 철저히 수사돼서 그 민낯이 드러나야 합니다. 원래 공직은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직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있는 자리지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하지 왜 공직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추상같이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쟁점.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이게 청소가 됐는가 안 됐는가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잖아요. 이거 왜 이랬을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길이. 여기 지금 담배 피는 사람 아직도 있나요? 아직 담배 피면서 손 들어봐요. 한 명만, 2명 피. 담배 흡연율을 낮추는 길이 뭔지 아세요? WHO에 물어보면요, 딱 대답이 나와요. 담배값을 대폭 인상해라.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담배 확 많이 끊어요. 두 번째가 혐오 그림을 크게 넣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부차적이에요. 옛날에 2,500원 한 담배를 박근혜 정부에서 4,500원 올렸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올리려면 8,000원, 9,000원 올려라. 아니면 하지 마라. 4,500원이 뭐냐 하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세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4,500원이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마찬가지로 부동산 값을 잡는 건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겁니다. 선진국은 보통 재산세, 실효세율이 3%입니다. 10억짜리 집 갖고 있으면 3천만 원씩 세금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냅니까? 2, 300만 원 내겠죠. 그러니까 비싼 집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면 팔아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또 민주당 일각에서 세금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서 이제 조용히 졌는데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역대 청와대 정책실장, 역대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 이거 엄중하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정말 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회라는 게 여야 차이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또 무슨 보유세 완화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가면 올 가을 겨울에 집값이 좀 안정됩니다. 만약에 세금에 손대고 나면 다시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러면 대선에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발병도 작고 사망자도 작고 참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유럽처럼 하루에 5만 명, 6만 명 생겼으면 우리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했을 겁니다. 감당을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공공의료가 10%도 안 되는 나라잖아요. 전부 민간의료잖아요. 유럽은 거의가 공공의료가 80%, 90%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 해서 뭐 9조도 하고 12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보셨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 되자마자 2,000조 원을 갖다가 퍼붓잖아요. 2,000조 원이면 우리 1년 GDP보다 많은 양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회적 약자에 관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럽의 복지국가 말고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코로나에 쓴 돈이 GDP 대비 형편없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질 나는 거지. 집합 금지시켜놓고 집합 제한시켜놓고 준다는 게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뭐 이러잖아요. 아니 필요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줘야지요. 그러나 한 번은 확실하게 내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니까 확실하게 정부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런 게 한 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폼나게 지킨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으면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하고 집단 면역에 성공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집단 면역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만큼은 돼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상태가.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내년 대선의 향방을 가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LH, 부동산, 코로나. 자, 대선을 할 때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대선이 결정될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선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도입니다. 예를 들면 당이 있으면 당 대 당 구도, 세력이 있으면 세력 대 세력의 구도가 현재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물입니다. 이 세력의 인물과 저 세력의 인물을 비교했을 때 국민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쪽의 인물에 더 호감을 갖느냐, 더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비전입니다. 그 후보가, 그 당이, 그 세력이 우리 나라의, 우리 국민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로 옳은 것인가, 또는 국민들에게 딱 들어맞는 것인가, 그건 실제로 실천 가능한 것인가, 이거를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원래 총선과 지방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총선과 지방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는 겁니다. 그러나 대선은 미래 비전을 보는 선거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200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지지도가 10몇 프로밖에 안 됐는데도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된 것, 그건 미래 비전입니다. 자, 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략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건 계산이 복잡합니다만, 개혁 진보 세력과 수구 보수 세력의 구도는 51대 49 내지는 52대 48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런 악재들이 다 극복됐을 때를 가정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해 말 올해 초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그렇다, 이런 것이고요. 자, 인물을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도움이 될 텐데, 97년 대선, 그러니까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와 당시는 한나라당이었나요? 뭐 하여튼 그 대략 제가 계산해 보면 43대 57쯤 됐습니다. 저쪽이 57. 근데 이쪽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IMF, 준비된 대통령, 그 다음에 DJP 연합, 이인재 후보의 출마, 이게 섞여서 그 불리함을 이겨냈던 겁니다. 2002년 대선은 제가 볼 때는 45대 55쯤 됐습니다. 그걸 노무현 후보가 뛰어넘었는데, 1번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 두 번째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으로 호남 지지를 대폭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노정 단일화, 뭐 이런 걸로 극복한 겁니다. 2012년 대선은 대략 제가 보기에는 49대 51쯤이었다고 봅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가 졌잖아요, 조금. 박근혜 후보한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선에서,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러면 지금까지 중요했던 것은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라는 것을 조사합니다. 2012년 대선 때 박정희 전 대통령 40% 앞뒤, 노무현 전 대통령 30% 앞뒤였습니다. 2012년 대선 때. 2017년 대선은 해보나 마나한 대선이잖아요. 54대 46쯤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41% 얻었는데 어떻게 54냐? 그 당시에 출마했던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안철수, 유승민 또는 누구죠? 정의당, 심상정, 이런 후보들의 표가 두 사람만 나왔을 때 어떻게 갈라질 건가를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만, 2017년 대선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50%, 박정희 전 대통령이 2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또 여러분 참고로 되기 위해서 하나 설명해 볼게요. 한 세력에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 지금 TV 방송에 보면 무슨 박사들이 뭐가 나와서 하는데 다 내가 보기에는 참 말짱꽝입니다. 전혀 의미 없는 소리를. 신문기자 20년 했다는, 정치부 기자 20년 했다는 사람이 글 썼는데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도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물어보면 교수한테 대통령 후보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자질, 역량, 도덕성, 미래비전. 국민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좋은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다수 국민에게 좋은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잠깐만 얘기해 볼까요? 2002년 대선에 노무현 후보, 2001년도에는 지지도 1, 2%였고 당시 이인재 후보는 30%였어요. 그때 어떻게
국민 참여 경선이 되면서 노무현 후보가 이긴 겁니다. 2021년 초여름에 내가 노 후보를 만났는데 노 후보가 그러더라고요. 내년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 누가 되죠? 날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알잖아요. 그거 내가 모르죠. 그랬더니 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의원이 뽑지 않고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이 이루어지면 노부 총재가 후보 될 겁니다. 대통령이 될런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게 내 답변이었어요. 국민 참여 경선 보세요. 노무현의 이미지가 국민 참여 경선이 되면 국민들 속에 그 후보의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 거죠. 노무현 후보는 군사 독재와 싸웠잖아요. 3당 합당에 반대했잖아요. 지역주의와 정면으로 대결했잖아요. 조선일보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속으로 들어가면 강렬한 이미지가 확 되살아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명박 박근혜는 어떤가? 지금 여러분들이 좀 한숨을 쉬겠지만 당시 보면 그래요. 이명박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셀러리맨의 신화요. 36살에 사장 됐잖아요. 중동건설의 주역. 물론 일각에서는 이명박 사장의 현대건설이 중동 가서 돈을 많이 떼먹혀가지고 어렵게 됐다. 이런 게 뭐 현대건설 사사에도 나와요. 근데 어쨌든 중동건설의 주역. 청계천이잖아요. 강렬하잖아요. 자, 박근혜 대통령요, 전 대통령, 박정희의 딸이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박정희 전 대통령, 2012년 대선 때 박정희 대통령의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가 40%였어요. 그 다음에 원칙과 신뢰, 물론 보수 언론이 많이 만들어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이명박 정부 때 그걸 내용을 많이 흐트러뜨리는 형용화시키는 법을 냈을 때 당대표를 지냈던 박근혜 당시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합니다. 국회 단상에서. 그래서 한 번 국민에게 약속한 걸 왜 비트느냐라고 강렬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뭐 이런 게 더해지면서 원칙과 신뢰 정치, 물론 보수 언론이 많이 도와줬죠. 두 번째, 세 번째 선거의 여왕. 그때 우리가 하도 죽을 써가지고 선거만 하면 그 당이 이겼잖아요. 그 선거의 여왕.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이지만 당시의 다수의 국민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얘기되는 후보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뭐 있잖아요. 그런 후보들을 놓고 이런 기준에서 보면 대략 보입니다. 누가 강자인지, 누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가 딱 기준이 이겁니다. 이거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 될 것 같냐? 다수 국민에게 좋은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사람이 후보가 됩니다. 뭐 국민힘도 마찬가지. 그렇게.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개혁 진보 세력의 인물들의 면면이 수구 보수 세력보다는 낫다. 그게 제 판단. 그건 여러분 뭐 보시다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 비전입니다. 미래 비전은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할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이 세 가지가 합쳐서 구도, 인물, 미래 비전이 합쳐져서 대선판이 결정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사석에서라면은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 건지, 국민의 후보가 누가 될 건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이길 건지 제가 점쟁이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이거는 필연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볼 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참 자질도 괜찮은 사람인데 뭐 나가면 맨날 바닥을 기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착하고 성실하고 일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 지지도가 저렇지? 딱 하나입니다. 다수 국민에게 주는 좋은 강렬한 이미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 노동이 좁히면 사회연대 포럼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서 사실은 우리가 좋은 사람을 대통령 만드는데 기여하는 게 일본 좋은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도 더 크게 확실하게 펼칠 수가 있고 우리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좀 더 존중받을 수 있고 발언권이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노동 존중 복지 사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분 되나요? 내년 대선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토론하고 합의하고 실천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과정이 좋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데 우리가 기여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과정이기도 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발언권을 얻고 발언권을 강화해가는 과정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에는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 반성의 토대 위에서 내년 대선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하고 합의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그 성취의 보람을 내년에 함께 나누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목희 지도위원님의 모두 발언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는 정승일 박사님과 함께 하겠는데요. 정승일 박사님께서는 오늘 좀 저희가 듣기 조금은 아프기도 하고 조금은 그래야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자료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일 박사님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시고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사회 노동정책 평가와 2022년 대선 소득주도 성장론의 변증법적 지향이라는 조금 다소 무겁지만 우리가 꼭 한 번은 거쳐봐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 마스크 좀 벗을게요. 가까워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승일입니다. 제목을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 변증법 이런 얘기를 썼는데요. 먼저 변증법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1980년대 이 이른바 노동운동하고 그럴 때 아마 좀 마르크스 경제학이니 이런 거 할 때 변증법적 유물론 이런 걸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변증법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무슨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가 움직이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이 변증법이라는 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체가 이미 노동과 자본이라는 것이 뭔가 하여튼 서로 모순되면서도 하여튼 이게 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걸 변증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인데 변증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향이라는 게 있는데 지향이라는 게 이런 얘기죠.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안에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권을 향상시키자, 최저임금을 올리자, 노동시간을 단축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그 지탄을 받았죠.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올해 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마 2%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거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간 아마 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5년간 다 합쳐가지고 연평균 7%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이게 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 7.2%보다 더 낮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아시는 것처럼 민주노총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분들이 대부분 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용두사미로 끝날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은 차기 정부가 그럼 최저임금 인상 안 할 거냐, 노동시간 단축 안 할 거냐, 그다음에 노동권 향상 안 할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이목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인물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 얘기 안 할 텐데 과연 차기 정부가 과연 노동권 향상, 임금 인상, 그다음에 노동시간 단축 이런 거를 내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논리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이 차기 대통령 정부가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거랑 이제 연관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변증법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소득주 성장론이 갖고 있는 이 긍정적인 면을 살리면서도 여기에 담겨 있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뭔가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가 바로 지향. 이 지향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죠. 핵심적인 핵심을 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부정적인 면을 극복해 나갈 건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먼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 3일 전인가요? 연방 정부랑 계약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현재 그 11달러인데 이거를 이제 15달러로 엄청나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무려 20%가 넘는 상승도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우리 같으면은 야, 저거 어떻게 가능하지?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코로나가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더 심한 나라인데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자영업자들 죽겠다고 난리인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바이든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원래 이거를 법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그 나라의 전체에다 시행해 가지고 공공부만 아니라 민간부까지 다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 공화당이 반대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일각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그냥 다 시행을 못하고 다만 이른바 공공부문, 말하자면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공기업이라든가 어쨌든 아니 공공 조달하는 이런 쪽만 좀 시행하겠다고 지금 후퇴를 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과감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모델이 바로 딴 게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경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간에 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미국이 아니라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아무튼 독일에서 뭐 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신문에 나지도 않으니까 독일 얘기는 중요하지가 않고 미국이 중요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뭘 하고 있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이제 국제금융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정부기관 뭐 공공 이 국책연구소 비슷한 데인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저께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백신 접종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상보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임 100일 내에 미국 인구 중에 거의 30% 1억이면은 거의 미국 인구가 한 2억 7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게 중에서 벌써 1억 명을 이미 3월 달에 조기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접종 목표를 그러니까 4월 말부로 2억을 접종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5%도 접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접종 안 하셨죠? 뭐 자격이 아직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이 3월 11일 날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레스큐라는 건 주로 이제 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무려 1.9조 원, 우리 돈으로 2천조 원, 2천조 원을 돈을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당 한 가족당 뭐 200만 원씩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뿌렸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경제 규모의 1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200조 정도를 뿌린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그 작년 1년 동안 뿌린 돈 다 합쳐봐야 100조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도 지금 뭐 기획재정부가 지금 뭐 너무 뿌렸다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4월 7일 날 그 재보선 선거에서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 청년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 야당을 찍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작년 4월 총선 때 기대가 많았죠.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뭐 대통령이 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방역을 잘하면은 뭔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180명을 이 여당 쪽에 표를 몰아줬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당신들 한 게 뭐야 도대체? 라고 좌절한 거죠. 희망을 못 거는 거죠 지금. 거기에 비해서 미국의 바이든은 뭐 아시는 것처럼 슬리피조라고 그러죠. 맨날 그냥 연설할 때 보면은 뭐 졸음 섞인 그냥 힘없는 그런 사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욕을 할 정도로 정말 매갈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딱 짓고 나더니 이거 뭐 기대 이상이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이 사람한테 좀 지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제 지난 그 3월 11일 날 또 하나 발표한 게 아메리칸 잡 플랜이에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또한 200조 원을 퍼붓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들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틀 전에 이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강조하는 또 연설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청년들, 여기 울산도 마찬가지인데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일자리죠. 최저임금 일자리만 아니라 적어도 적정임금을 받는 일자리인데 일자리에 관한 제가 볼 때는 현 정부가 정말 과감하게 하는 것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 3대 뉴딜 해가지고 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중에서 뭐 디지털 뉴딜은 뭐 그건 뭐 10년 전부터 뭐 박근혜 정부도 했던 거고 그러니까 별로 특별한 게 없고 그린 뉴딜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현대차 문제가 되고 있죠. 뭐 전기차로 이제 이거 바꿔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다고 해가지고 과연 현대차에서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할까요? 더군다나 현대차를 납품하는 회사들 여기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채용할까요? 오히려 줄겠죠. 그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관점에서 지금 역행하고 있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차기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명 지사처럼 그냥 기본소득 주고 그냥 끝내버릴 건지 평생 동안 기본소득만 가지고 살라고요? 평생 동안? 일자리 없이? 20대들 보고?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과감하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먹여 살려주겠다. 정부들을 들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관찰이 뭐냐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직면한 그 선거 과제가 뭐냐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2년마다 선거래요. 하원의원 저걸 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처럼 한꺼번에 국회의원을 다 뽑는 게 아니라 2년마다 반을 교체를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죠. 그죠? 그러면 이제 2년 뒤에 이 미국의 트럼프가 이 가난한 백인들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이 선거를 2년 뒤에 또 한 번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그때 가서 이제 또 한 번 이제 뭔가 바이든이 이 공화당이 또 한 번 휩쓸어 버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바마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대통령이 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오바마가 바로 몇 년 뒤에 선거에서 졌어요. 그리고 나서 오바마의 모든 정책이 다 좌절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다음에 오바마한테 별로 기댈 게 없으니까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 특히 백인들이 트럼프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 트럼프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는 오늘날 인종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가 돼버렸고 대통령이 그냥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나라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처럼 생긴 사람들 그냥 길거리가 다 두들겨 맞는 이런 나치 같은 나라가 돼버린 거고요. 지금 저 나라가 지금.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은 큰 정부, 작은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들 노동운동이 싸운 거 대상이 바로 신자유주의 아닙니까? 신자유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는 작게 하고 시장을 크게 하여라. 이거를 시장 만능주의라고 그래요. 시장에 맡기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 그럼 그냥 규제를 풀어가지고 시장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자.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는 그게 아니라 시장이 못 만들어? 정부가 만들어줄게. 어떻게? 재정을 풀어가지고. 근데 재정이 모자라? 그럼 증세를 해야지. 누구로부터 증세를 해? 가장 부유한 1%한테 증세를 많이 해야지. 그 다음에 대기업들한테 법인세를 더 때려야지.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가장 부유한 대기업들과 가장 부유한 상위 1% 부자들한테 증세를 해가지고 마련한 그 돈 가지고서 사회복지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현재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큰 정부 큰 정부 작은 시장이고요. 이게 이제 이른바 신자유주의 파라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트럼프한테 지니까 2년 뒤에. 굉장히 절실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 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980년대 이제 말에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이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였어요. 아버지 부시 전이 바로 레이건이었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노동운동을 시작한 때 이래로 전 세계는 항상 신자유주의 기류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청춘을 다 바쳐갖고 어떻게 보면은 신자유주의랑 싸워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40년간.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나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미 끝났어요. 바이든이 이걸 뒤집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심행하고 있는 게 이거랑 비슷한 사람이 이제 1930년대 대공황 때 집권한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인 게 왜냐하면 이 양반이 4번을 대통령으로 해요. 33년 그다음에 36년 뭐 해가지고 4번을 대통령했는데 4번이나 대통령을 하니까 미국에서 헌법을 바꿔버려요.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갖고 2번만 연임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미국은 2번밖에 못해요. 근데 이제 레이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4번째 당선한 되자마자 불행하게도 2달 뒤에 병이 생겨갖고 돌아가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 트루만이에요. 근데 트루만은 루즈벨트보다 훨씬 더 중도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진보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트루만이 집권해가지고 소련이랑 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루즈벨트가 대통령이었다면 아마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우리가 아는 식으로 전개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 정도로 이제 진보적인 대통령이었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 때 이제 만들어진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부자 증세를 엄청나게 하죠. 가령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최고 세율이 90%까지 올라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 100억을 번다. 10억이 넘어가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90억이죠. 그 중에 90%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연방 정부가. 그 돈을 가지고서 나치랑 전쟁을 해서 이긴 거고요. 2차 대전 때. 그와 동시에 전쟁 끝나고 나서는 이제 국방비를 좀 줄이면서 이거를 가령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 지아이들, 미군 병사들을 위해서 공짜로 대학 교육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온갖 그 사회복지 같은 걸 다 해주면서 미국판 복지 국가를 만든 겁니다. 이런 정책을 트루만도 했고 아이젠하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도 하고 닉슨도 하고 그리고 카터까지 해가지고 1970년대 말까지 미국이란 나라는 이른바 뉴딜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30년대 시작해가지고 70년대 말까지니까 무려 50년간 미국이란 나라는 일종의 복지국가였고 이 복지국가 체제였기 때문에 그 체제 하에서 노동권도 계속해서 신장이 되고 그리고 이 노동조합도 계속 늘어나고 특히 루즈벨트 정부 시절에 처음으로 노동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시기에 노동조합 가입률이 3배 정도 늘어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시기에. 이거를 다 만든 게 루즈벨트 대통령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처음으로 가령 건강보험제도가 만들어졌고 미국에서 그다음에 노인연금제도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그 국립공원들 있죠. 내셔널 파크들. 이거를 처음으로 거기에 등산로를 개척했고 이거를 감시하는 가령 산불 초소 사람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냈고요. 이게 다 루즈벨트가 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공립학교들 우리보다 훨씬 좋죠. 가령 미국의 공립학교들마다 야구장 있고 아메리칸 풋볼 경기장 있죠. 누가 다 했는지 아세요? 다 루즈벨트 정부 때 시작한 거예요. 공교육을 강화한 거. 루즈벨트 정부 때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깨부수고 등장한 게 바로 레이건이에요. 레이건이 집권하자마자 부자 감세를 하죠. 최고 세율이 레이건 직전에 이제 카터, 닉슨 때 이게 75%였거든요. 여러분들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경우에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우리나라 부자들 최고 세율이 75에서 80%였어요. 미국이랑 똑같이. 이거를 누가 깎아줬냐? 김영삼 정부 때 깎아줬고 김대중 정부 때 깎아줬고 노무현 정부 때 깎아줬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왠지 알아요? 복지국가에 관심이 없으니까. 부자들 감세하는데 우리나라 진보운동, 노동운동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금을 깎고 있는데. 저게 왜 중요한지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시민운동도 관심 없었고 참여연대도 관심 없었고 다. 경제민주화하고 재벌개혁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노동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뭐 항상 친자유주의를 깨부수자 얘기를 했지만은 감세 문제라든가 아니면 감세냐 증세냐 복지를 확대할 거냐 말 거냐 문제에서 사실상은 별로 신자유주의랑 맞서 싸운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한국의 경우에는 이 시장주의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국민의힘당.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런 레이건 같은 조류를 새로운 보수주의라고 그래요. 뉴 라이트라고 그래요. 왜 새로운 보수냐? 제가 아이젠하워 얘기했죠. 닉슨 얘기했죠.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들이에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이 양반이 50년대 이 2번 대통령을 해요. 근데 이 대통령 기간에 전쟁을 하고 소련과 냉전이 심화됐는데 이 기간 중에도 아이젠하워 기간 중에도 미국의 최고 세율이 무려 9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산층들을 위한 복지를 계속 강화해 나갔어요. 닉슨조차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원래 올드 라이트예요. 구보수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처칠을 지지했던 영국 보수당이 영국의 복지를 강화했고 노동권을 일정 정도 용인을 해줬고 부자 정책을 했었습니다. 이게 원래 구보수주의인데 신보수는 그게 아니라 부자들 감세하고 그 다음에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너희들 마음껏 돈 벌어라. 신자유주의다. 이게 신보수예요. 이게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뉴 라이트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안병직 교수, 이용훈 교수 같이 오늘날 뉴 라이트 하시죠? 이 정신대로 끌려간 그 성노예로 끌려간 할머니들, 일본 제국주의가 잘했다 창량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문제는 이제 뉴 라이트가 나쁜 놈들인 건 다 아시는데 문제는 이쪽입니다. 클린턴 정부랑 오바마 정부. 클린턴 정부가 90년대 집권해요. 92년도에 집권했는데 근데 클린턴 정부가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법적인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거 요만큼 하다 말아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이 한 게 뭐냐면은 월가 규제를 풀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터진 게 97년도죠. 그때 외환위기가 터지는 거를 적어도 미국 정부가 조금이라도 이걸 저지하는 거를 도와줬으면은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터지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기껏해야 300억 달러 정도 못 갚아서 터진 거예요. 300억 달러 미국 정부가 그냥 한국 정부한테 돈 도와줘가지고 했으면 간단하게 풀렸을 텐데 많은 스티글리츠 교수라든가 뭐 가령 미국의 폴 크룸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고의적으로 한국 정부를 안 도와줘요. 말하자면 한국 정부 한국에 불이 났는데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한테 야 불이 났으니까 너희들 소방차 좀 불러 보내줘 했는데 미국 정부가 일부러 안 보내줘요. 그러면서 불나게 만듭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불이 엄청나게 난 다음에 와가지고 야 내가 너 불 꺼줄 텐데 지금부터 불을 꺼줄까 말까? 너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 불 꺼줄 테니까 얘기해. 원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구조조정하라는 거예요. 구조조정이 뭡니까? 재벌 개혁하고 금융 개혁하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유연화하고 뭐 이런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미국이 하려고 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자.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령 뭐 재벌 개혁 이런 거 하면은 뭐 재벌들이 매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헐값에 사가는 거죠. 론스타리라든가 이런 애들 사갔죠. 근데 은행들도 매각이 나왔죠. 그다음에 외환은행 가져가죠. 뭐 한미은행 가져가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 이명 계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령 미국의 그 제프리 sak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누구 자문했는지 아세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자문했었어요. 이분이 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 전부 다. 이게 바로 클린턴 정부였고 오바마 정부가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때 이제 이 금융위기 덕택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 월가 원력을 규제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자체 사회복지 별로 안 늘려요. 부자 정책 별로 안 해요. 노동권 강화 별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서민들이 사는 게 여전히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가 나타나갖고 내가 대통령 되면 그냥 다 멕시코에다 장벽 세우면 외국 애들 못 들어오니까 너희들 잘 살려야 될 거야. 우리도 그런 생각이 약간 있죠. 우리나라도 뭐 동남아 애들 안 들어오면은 저도 건설 노동자들 임금 올라갈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부추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어간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 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하여튼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나온 그 브루킹스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경제 정책의 그 일종의 귀감처럼 얘기를 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얘기들이에요. 노무현 정부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문제는 경제 철학 그 자체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 이른바 신자유주의인데 이거를 인간의 얼굴로 한 신자유로 바꿔버리는 거,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딴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보이죠. 딴 게 아니라 여전히 저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뭐 지금 시간이 짧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4시간 걸렸어요. 근데 겨우 40분 얘기하고 하라고요. 토론자들 이야기 들어야 돼.
아 참. 짧게 잘 썼다는 게 필요합니다. 소득주 성장이라는 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고 있죠. 사회복지 늘리고 있죠. 노동조합이 미국의 중산층을 만들었다라고 이틀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홍장표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소득주 성장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초대 정책실장이 장하성 교수죠. 소득주 성장은 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안다고 치고, 그러니까 결국 임금이 올라가면, 월급이 올라가면 그걸 쓰지 않겠냐. 쓰면은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도 매출 늘겠죠. 그러면 경제가 선순환된다. 이게 소득주 성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임금이 올라가야 된다는 게 노동운동의 요구 아닙니까? 노르웨이는 그만큼 올라가요. 지난 70년 동안, 50년 동안. 복지국가죠. 독일도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근데 최근에 한 20년간 안 그래요. 미국이란 나라는 1970년대부터 특히 80년대부터 여태까지 계속해서 경제는 성장하는데 월급은 안 올라갑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신자유주의 국가인데 그나마 나아요. 미국보다 훨씬 나아요. 일본도 훨씬 나아요. 우리나라에서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왜 그러냐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간단한 게 미국을 모방했으니까 항상. 우파들도 미국을 모방하고 좌파들도 미국을 모방하니까. 다 아시는 얘기예요.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합니다. 자본 쪽이 얼마나 가져가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가져가느냐. 중요한 게 여기예요. 이 자영업자 포함한 건데 19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이만큼이고 자본가들이 한 30% 가져갔어요. 자본 쪽에. 근데 90년대 중반부터 확 떨어집니다.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게. 여기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아시는 얘기예요.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나마 자영업자들은 2000년을 전후해가지고 소득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현장 다니는 노동자들의 꿈 중에 하나가 공장일 그만하고 가게 차리는 거 있잖아요. 요즘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논쟁이 벌어지는 건데요. 한국 경제에서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의 원인이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진보 경제학자들, 노무현 정부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상주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자유주의 때문이 아니라. 중상주의라는 건 뭐냐? 첫 번째 재벌 체제가 재벌 체제. 재벌이 언제 생겼습니까? 박정희 때 생겼으니까. 이건 중상주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치 경영, 관치 금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좀 전에 제가 90년대 중반부터라고 그랬죠?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도 다 중상주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90년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소득 분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90년대 중반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분들이 이게 전부 다 중상주의, 박정희 체제의 유산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박정희 체제의 전성기는 80년대예요. 그 80년대부터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왜 90년대 중반부터냐는 겁니다. 90년대 중반에 벌어진 사건이 딴 게 아니라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WTO 가입하고 OECD 가입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김영삼 정부가 이른바 비정규직법 이런 거 있죠. 노동법 이런 거를 다 밀어붙이잖아. 그리고 특히나 97년, 98년 이후에 시장개혁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시장개혁 내용 전체가 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거를 인정 안 해요, 잘. 장하성 교수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책에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국 경제는 이 책 나온 게 2015년입니다. 6년 전인데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초기라는 겁니다. 왜? 중상주의가 여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재벌이 지배하기 때문에. 재벌이라는 건 전근대적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법이 뭡니까?
재벌 해체를 비롯한 시장 원리를 강화하는, 시장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게 해법이에요. 시장 원리를 강화하는 게 신자유주의거든요. 자유주의고. 이분 해법은 아까 이처럼 루즈벨트식 해법이 아니에요. 레이건식 해법을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근대 자본주의인가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작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2,000달러인데 이게 이태리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현대차 갖다 팔면은 피아트가 좋아요? 현대차가 좋아요? 현대차가 제가 볼 때 더 좋아요. 미국 가령 프랑스의 푸조가 좋아요? 현대차가 좋아요? 제가 볼 때 거의 막상막하예요. 품질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 아시죠 다? 그럼 간단하게 이해해서 한국의 기술력, 국민소득 이런 것들은 거의 이태리급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제조업, 여러분이 일하시는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은 세계 5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현대차보다 앞선 거라는 게 기껏 아시는 것처럼 볼보나 독일 자동차들, 뭐 벤츠나 이런 애들 뿐이지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의 포드, 그다음에 지앱 여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자본주의 초기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완전히 거의 완성된 단계입니다. 이제 완전은. 거기다 군사과학 아시죠? 우리나라 여기 현대 어디죠? 저쪽에서 만드는 뭐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군용 차량, 그다음 탱크, K2 전차, K2 전차의 성능이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요 지금. 이 정도의 공업력에 군사과학도 마찬가지고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백만장자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이탈리아보다 우리나라가 백만장자가 더 많은 나라예요. 백만장자가 여기서 이제 10억 1인당 100만 달러인데 이게 부동산 빼거든요. 부동산까지 합치면 한 20억 정도가 넘어가면 백만장자인데 우리나라의 백만장자가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돼요. 이 숫자만 봐도 이태리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 경제는 지금 재테크 자본주의죠.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부자 아빠 되세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투자하면은 요즘에 뭐 아빠 대접도 못 받고 더군다나 요즘에 청년들은 결혼도 못할 정도로 이 재테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가 유행한 자본주의를 그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렌티어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이른바 기생충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명적인 역할이 있어요. 과학을 발전되고 그다음에 기술이 발전되고 이러는 문명적인 역할이 있는데 하지만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에 얘기한 것처럼 착취적이고 야만적이고 특히 이게 제국주의 시대에 발현됩니다. 저는 이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한편에서는 엄청난 문명을 일으켰고 공산당선에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또한 동시에 자본주의는 엄청나게 야만적으로 인간을 착취하죠. 또한 공산당선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는데 마르크스는 조만간 무너질 거라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게 마르크스가 죽고 나서 아직도 안 무너졌어요. 뭔가 하여튼 그러면 문명적인 역할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하면서 끝낼게요.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소득주 성장을 얘기를 했는데 소득만 높아진다고 경제가 성장하나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차가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하청량가를 많이 주면은 그거 가지고만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차가 계속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차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도 해야 되죠. 뭐 그게 중동 아니면 중국 같은 뭐 북경 공장이 됐건 국내 공장이 됐건 간에 뭔가 설비 투자도 계속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해야지만이 경제가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근데 투자를 하는 주체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소득주 성장론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기업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투자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장하성 얘기한 것처럼 장하성 교수가 보기에는 한국의 투자는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임금만 올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런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현대차 3차 청업체들이 죽어납니다. 아시죠? 연봉이 한 뭐 3천짜리가 한 4천짜리 올려줘야 되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그 중에 많은 수가 뭔가 압박을 받거나 그래갖고 M&A가 진행되거나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시는 것처럼 M&A 같은 거를 하기에는 조그만 회사들이 돈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돈이 없어요. 그럼 뭔가 사모펀드가 들어와야 되는데 3차 하청 업체들에 아니면 무슨 금융제적이라 이런 데 들어와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모펀드가 미쳤습니까? 이익도 안 나는 그런 3차 하청에 들어오게? 아시죠? 그게 뭐냐?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완전한 시장 원리로 움직여요. 사모펀드가 환쳐요. 근데 거기에 맞들기는 하나는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 이 기업들의 신규 투자의 일환인 M&A 투자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뭐냐? 중소기업들이 저항이 무지하게 세져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하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노동시간 단축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민주노총이 얘기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왜? 중소기업들의 로비를 받는 민주당이 더 이상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런 얘기인데 오늘날 중국이 지난 10년 전부터 2010년부터 매년 최저임금을 10% 20%씩 올리거든요. 지금까지 쌍순환 전략이라요.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내수시장을 키우겠다. 내수시장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사회복지를 늘려요. 당이 결정했습니다. 10년 전에. 근데도 불구하고 중국이란 나라에서 중소기업들이 죽어나간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왜?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하니까 정부가. 도로 만들고 토목건설하고 철도 만들고 그린뉴를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한편에서는 임금이 올라가니까 힘들지만 또 한편에서는 매출이 엄청나게 느는 거예요. 정부가 공공발주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린뉴를 하죠. 전기차 막 시장 막 열리지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거는 기업으로서는 그 정도는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익이 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임금만 올려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딴 게 아니라 1980년대 말에 여러분들이 임금 인상 했을 때 그때 3년 만에 임금이 2배로 올랐거든요. 근데도 경제 충격을 안 줘요. 왜? 그때는 정부가 기업들이 엄청나게 설비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로 건설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뭐 딴 게 아니라 바이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이든이 최저임금 인상하고 사회복지만 늘리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설립하고 그다음에 도로 새로 건설하게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발전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짓겠다고 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같은 데가 이 풍력발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도 다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이거에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이미 10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득주 성장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투자주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이 여태까지 비난하다가 너 이 새끼들아 니들 시장 원리 안 지키냐라고 하면서 비난만 하다가 비난만 하면 뭐합니까? 중국이 저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앞으로 10년 뒤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해 버릴 텐데 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의 미국이 중국을 모방하고 있어요. 딴 게 아니라 시장 자본주의가 아니라 일종의 국가 자본주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국가 자본주의가 뭡니까? 우리나라 진보 세력이 나쁜 세력이라고 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스템이에요. 국가가 끌고 가는 거, 투자를. 물론 개발 독재 방식이 아니라 상당 부분 민주적 방식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결국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미 이 소득만 아니라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령 뭐 그린뉴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울산까지 포함한 그 광역 철도망 같은 거 만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다 이제 저는 차기 정부가 이걸 이어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뭐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은 이제 그게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돼가지고 한 정부가 한 10만 개 정도를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 1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민간에서 새로 만들어진다는 게 지금 경제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일종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미적거리니까 청년들이 보기에는 감질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딴 쪽에 좀 눈을 돌리면서 윤석열이 대통령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거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루즈벨트라든가 바이든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복지국가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사회복지를 늘리고 더군다나 일자리 창출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일자리 창출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을 만들 수도 있고 수영장을 만들 수도 있고 거기서 일하는 뭐
이 일꾼들을 지금처럼 뭐다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100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관심도 없고. 근데 더 관심 없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예요. 제가 이재명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무슨 뭐 개인적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기본소득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지금 1인당 한 달에 3만 원을 지급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년에 30조예요. 아니 15조예요. 5천만 원으로. 그 예산을 어떻게 만드냐면 뭐 국토보유세를 걷어가지고 16조를 걷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16조를 걷어가지고 왜 정주영이나 아니면 저 정의성까지 1인당 3만 원을 왜 줘? 완전 푼돈인데. 그 돈이면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상당 부분 할 수 있거든요. 공공분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탄소세 문제, 탄소세 걷으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아시죠? 그린들 때문에 탄소세를 걷으면은 무슨 타격을 받는지 아시죠? 탄소세를 걷으면 바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현대차가 만드는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는 매출이 줄어요, 다 아시죠? 그러면은 타격받는 겁니다. 일자리가 줄어요. 탄소세를 어디 써야 되느냐? 매출이 주는 그쪽에서 생기는 고용 노동자들한테 고용보험이라든가 실업부조로 써야죠. 이재명 지사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탄소세 걷어가지고 5,200만 원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소득론이에요. 저는 이게 정의롭냐는 겁니다. 그린딜을 저는 찬성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린딜 과정에서. 그다음에 전기차로 전환할 수밖에 없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살아나니까. 그 과정에서 앞으로 10년, 20년간 굉장히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겁니다. 이분들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지. 왜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한테 연봉이 1억, 2억 되는 사람들한테 왜 한 달에 3만 원, 30만 원 나눠주려고 세금을 쓰냐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얘기인데요. 기본소득론이냐 복지국가론이냐 문제가 저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누가 되느냐 뭐 이낙연이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논쟁이고 저는 이게 여기 계신 분들 80년대부터 했을 테니까 1980년대는 뭐 NL이냐 PD냐 이런 논쟁이 있었죠. 저는 이제부터는 앞으로 한 40년 50년간은 복지국가로 갈 거냐 기본소득으로 갈 거냐 이게 철학적으로 다르고 왜냐면 기본소득론은 기본적으로 아나키즘이에요. 김종철 선생 아시죠? 녹색평론. 녹색평론 그 아나키즘이 바로 그대로 좀 들어와 있거든요. 아나키즘은 기본적으로 정부 역할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나키즘이 상당 부분 신자유주의랑 일맥상통해요. 그래도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행이 되었고요. 이어서는 우리 토론자 모시고 토론자 두 분 나오셔서 같이 질의응답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회는 우리 유준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장이시죠? 네, 이상수 지부장님 나오시겠고요. 전 카프로 노조 위원장이신 우리 황대봉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저희 두 토론자 함께 나오셔서 말씀 나누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교수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사회연대 포럼, 울산은 노동이라는 자를 붙여서 사회연대 노동포럼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정영권 중앙 대표님 밑에서 울산 공동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오랜만에 이런 대선을 앞두고 이런 정치 토론회를 해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사님 얘기하셨던 신자유주의 참 오랜만에 들어본 용어입니다. 90년도 중반에 이거 공부한다고 나쁜 머리 갖고 개고생을 했었는데 하여튼 결국에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대한민국의 IMF를 불러들이고 결국에 그 IMF가 요구했던 정리해고의 입법화 그리고 비정규직의 탄생, 변형근로 시간제 이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제 결국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국가 균형 발전을 깨하고 그린딜 정책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데 나는 이 정책들이 이후에
전기차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잘 나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돈을 쏟아부으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생겨나고 기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의 시근 장치가 좀 더 강화되고 단단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 자급 공수가 줄어든 공수가 결국에 산임금의 노동자들을 양산시키는 결과로 나는 이어질까 싶어서 상당히 불만적인 부분도 있고 두려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주 공장 가서 그걸 느꼈어요. 결국에 엔진 변속기가 사라지고 난 그 자리에 PHEV 모듈과 PE 모듈이 들어가는데 공수는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에 그걸 가공하는 업체가 현대자동차의 협력사에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로 바뀌었다는 것뿐이지 결국에 산업의 변화 속도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노동의 일자리가 울산에서 청주로, 충주로, 인천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 속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의 방향을 지금 현재 가닥을 잡고 있는 중이고 제 얘기가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수 지부장님의 말씀이셨고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또한 그리고 울산 분들이 가장 많이 또 호응할 수 있고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의미 있는 말씀이셨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황태봉 위원장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혹시 1909년 10월 26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1909년 10월 26일. 10월 26일. 제가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잠정 깨시라고 그로부터 딱 70년 만에 1979년 10월 26일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겁니다. 역사는 되돌아가고요. 오늘 이상수 하지만은 입에 익었는 말이 이런가입니다. 한국노총은 지부가 두 개 있어요. 울산에 LG하고 대한용하고 그 지부가 두 개 있고 전부 다 위원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상수 위원장입니다. 할게요. 저 경제 쪽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똑같을 겁니다. 돈 버는 교육만 배웠어요. 쓰는 교육 배운 적 없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어떻게 하는 거 교육 받아본 적 있습니까? 또 두 번째 또 물어볼게요. 직장에다가 학교에서 노동법 교육을 밖에 나가면은 노동자 생활할 사람들한테 또 자본이 되더라도 내가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걸 배운 교육을 받은 분이 있냐고요. 정말 대단하게 잘못된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애가 한 놈은 85년생이고 큰 놈은 83년생입니다. 다행스럽게 직장 다니고 있어요. 돈 모으지 말고 놀아라. 아버지는 지금까지 돈 벌었는데 모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나 놀아. 행복한 게 뭔지를 배워라. 아버지는 배웠는 거는 시간 나면은 친구들 주변에 지인들 불러 술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병들면 죽는 겁니다. 너무 안깝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이야기 들어갈게요. 지금 우리 사회연대 포럼 대표단님하고 지도위원님들 다 뭐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 사회연대 노동 포럼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김광식 위원장하고 제가 같은 동네 살아요. 네. 커피를 한 잔 마시다가 재미있는 말이 나왔어요. 다음 대선에 선거도 하면은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할 거냐. 서로 의견 묻는 거죠. 본인은 민주노총이고 난 한국노총이기 때문에 우리 연대회 한번 해보자.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뭐 저 오늘 시간도 뭐 오래됐고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가지고 사회연대 그 당시에 막 좋아 농자 형태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회사 이야기하면 제가 이상수 위원장께서 불편한 것 같은데 불편 안 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는 게 민주노총은 거의 다 임기가 2년입니다. 한국노총은 거의 3년입니다. 2년이 거의 없어요. 서로 어울리지 못해요. 좀 지나고 나면 한쪽이 끝나버리고 또 새로 올라오고.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회장은 전부 단 1년입니다. 맞잖아요. 두 번도 못해요. 근데 또 왜 민주노총은 2년 가야 되냐? 법으로 3년 2년만 하면 되는데 그걸 3년을 해가지고 저는 한국노총에 우리 소속 조합은 있지만 위원장도 계시지만은 한국노총이 다선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 현대자동차에 다선위원장을 찾으니까 삥뽕식은 두 분 계시는데 다선이 없다고. 연임이. 우수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왜 만드느냐? 이 노동도 직업화되어 있었거든요. 회사는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전문적으로 노동자업을 어떻게 하면 자동과 지역학과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노동자업은 뭐 큰 조직은 있어요. 각 개파에서 공부하고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보다 더 전문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직은 큰데 모래 위에 사는 성 같아요. 위험한 이거 볼 때는. 우리는 조직은 적은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먼저 여기에서 중앙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회사 다닐 거 아닙니까? 저도 뭐 위원장 할 때는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상수 위원장이 3번이 통과하시면 되잖아요. 그러고 뭐 더 하시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렇게 옆에 지도해오고 울산 본부는 3년을 바뀌었죠. 하나씩 바꿔 나가는데 그렇게 해야 민주노총도 다선 위원장들이 있어야 같이 대화를 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진보가 아닙니다. 저는 순수하게 저는 보수라 봐요. 국민 4대 영도 하고 마진으로 군대 안 가고 일 피해도 안 받고요. 사실로 군대 안 간 적도 없습니다. 다 갔어요. 눈 나쁘고 피부 걸리고 무좀 많이 쓰고 군에 갔는데 다 빠진 놈들이 있는 건 양아치들이지. 걔들이 보수 아닙니다. 우리가 보수지. 근데 어쨌든 부탁드리는 것이요. 구역별로 묶어가. 경상남도, 부산, 울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구는 묶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민노 환노를 구분하지 말고 같이 한번 어울리는 자리 만들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거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부터 고임금 받는 저기도 아니십니까? 같이 융화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그 대선 조직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역 안에서 차별을 두면은 그건 계급사회, 자본주의 세상이거든요.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라도 계급이 없도록 만들면서 하면은 그 자체가 앞으로 우리 복지사로 나가는데 일바지 하면서 그 대선도 그렇게 무난하게 끌고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안 받았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그 노동단체 안에서도 나누지 않고 더 화합할 수 있는 방법, 연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우리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었는데요. 정은지 박사님 들으시면서 또 질문하시고 싶으셨던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10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7분, 8분 정도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분, 8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질문 사항들이나 뭐 질의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무리 봐도 뭐 손들 생각이 없는데. 예, 사실은 뭐 저는
이 선거를 바라보는 생각이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습니다. 이 자리를 토론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박사님이 갖고 있는 교육받으러 온 것부터 저는 봤을 때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한테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박사님이 갖고 있는 이 내용들을 총 정리해서 우리 내부의 동의를 구하고 이거 할 수 있냐 없냐? 그럼 우리 정권적 뛰어드는 거죠. 그래야만 당선되고 나면 우리가 주장했던 거, 우리가 펼치면 되는 거. 이게 선거 준비의 저는 기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전이나 정책, 기획 이런 것들은 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최고 중요한 거는 선거는 조직입니다. 제가 한국노총위원장들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납니다. 이 SK,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등등 자주 만나는데 왜 만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내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있고요. 6월 1일 지방선거 있으니까 그때 우리 한번 해보자. 이준희 회장님 그리고 박준석 본부장이 만나갖고 세밀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의기투합했어요. 내년 선거는 우리 따로 째지 말고 한번 같이 해보자. 근데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전체가 동의될 수 있는 내용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든 내용이 제대로 먹힐 수 있냐. 그리고 그런 새로운 정권이 창출됐을 때 우리 역할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냐 없냐. 이것을 가람하는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쪽수 딱 만들어서 온나면 다 옵니다. 누가 안 오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 내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역할을 분배해서 찾아서 나가면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시면 박수 쳐주시죠. 질문. 우리가 네, 윤혜무 위원장님 질문 주시겠습니다. 박사님께 지금 우리 그 슬로건이 차별과 불평등을 하고 이렇게 사회연대 강기론. 사회연대의 강기론은 우리 그 현대차 지구도 사회적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를 아마 임단협 속에서 실천하려고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조금 이제 그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는 내용들이 불공정 사회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서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재벌과 그렇지 못한 가진 자와 없는 자. 이런 불공정, 불평등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참박을 많이 하셨는데 과연 정치만의 문제로 저 불평등을 풀 수 있겠는가, 불공정을.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불공정이 너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런 걸 해소하는 방안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방안을 제시해서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킬 수 있고 우리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불공이 해소돼서 좀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느낌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2018년 대선에 문재인 정부 당선을 위해서 전국 단위로 선거를 해가 당선시켰는데 피부적으로 노동 현장에 사실 그동안 파업하다 후속되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화가 대폭 줄었어요. 그런 걸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나왔는데 그 이외에 경제적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로 또 불공정 해소했다 보기는 쉽지 않은 문제 남았거든요. 인천국제공항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해서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불평등 불공정이 해소됐는가? 다음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데로 선거주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또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답을 하잖아요. 네. 또 질문 또 있어요? 저도 막히고 마지막 대목에서 이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이 앞으로 40년 논쟁 저는 거의 가는 게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 쪽도 그거를 내가 볼 때는 주장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재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보는 것 같고 기존의 복지와 관련한 부분들을 약간 독립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완전히 대비되는 부분으로 꼭 봐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사님 얘기를 좀 보시면 하는 질문이 있고 그래서 저도 한 가지 같이 해갖고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사실 오바마 같은 경우는
소득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노조를 결성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대통령께서 직접.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득이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소득 문제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노동조합 결성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거 복지국가니 뭐니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평균적 임금이 올라가야지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노동조합 조직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비정규직을 양산해서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 못 만듭니다. 눈치 보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같이 거꾸로 비정규직을 갖다 채용을 할 때는 2배의 월급을 준다든지 1.5배의 월급을 준다면 이게 대통령 공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소득이 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조합 기본적으로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소득을 올려놓고 나머지는 보조적인 지원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좀 답변. 이거 나 먼저 되는 거야. 먼저 이제 비정규직 얘기는 제 생각에는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 중소기업 노동자들보다 월급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이제 1차 하청 말고 뭐 3차, 4차로 내려갔을 때 거의 최저임금에 뭐 잔업특근해 갖고 한 연봉 한 3천에 4천 정도인데 여기에 임금 수준을 어떻게 올릴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정규직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노동조합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 문제인데 쉽지 않죠 이게. 어쨌든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다 이거 뭐 차기 대통령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좀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같은 얘기인데 기본소득론이랑 복지국가론이 일정 정도 합치될 수 있는 게 있죠. 가령 뭐 기초연금을 늘린다. 기초연금을 뭐 누구는 기본소득이라 부를 수가 있으니까. 아동수당을 부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거기서 차이 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론자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노동은 죄송합니다. 모든 노동은 자본에 복속된 노예노동이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앞으로 도입되면은 일자리가 없어질 텐데 그게 좋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철학이 그래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축복이다라는 거죠. 왜냐? 자본주의의 노예노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라고 좌파 기본소득론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냐면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정치, 국회, 대통령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게 뭐냐? 공공부문 일자리. 가령 울산시장, 좀 전에 얘기했처럼 울산시장이 됐다. 울산시 의회를 장악을 했다. 울산시에서 뭔가 도서관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걸 늘리지 않습니까? 사회 서비스를 늘리는 것만 아니라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일자리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결국 가장 큰 차이고 또 하나는 산업 일자리. 그린니들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린니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줄어든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 건지에 대한 얘기를 기본소득론자들이 여태까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본소득만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산업 막 일으켜야죠 우리가. 중국이 지금 뭐 산업에서 우리라 쫓아오고 막 이러는데 중국의 경쟁에 맞서기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 박정희 시기가 뭐건 간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기업이 안 하니까 새로운 공장도 만들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일자리 가지고 박 터지게 경쟁할 텐데 이거를 기본소득에다 떼운다고요? 말이 안 되죠. 네. 안 하고 대선을 치를 수 있겠어요? 안 하죠. 근데 그런 건 맞는데 그 어차피 나중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타협을 할 텐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 저 울산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이나 걸렸어요. 딱 느낌이 저자 모르겠는데 야 여기 지하철을 왜 안 만들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도로도 엄청나게 작고 제가 보기에도 무슨 뭐 도서관이라든가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작아요. 아니 여태까지 울산시장 뭐 한 거야?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말하죠. 공공이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토목건설이 되고 뭐건 간에 도서관도 만들고 뭐 지하철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공이 뭔가 투자하면서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럼 만들어지면은 뭐 건설 인력 필요하고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지하철 공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공공이 나서야 되는 건데 이런 거에 관한 얘기들이 다 없어지고 기본소득을 나눠줄 거냐 말 거냐 요 얘기로 다 수렴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면 당연히 차기 대통령 정부가 야 재산이 앞으로 증세해가지고 한 100조 정도 예산이 생겼어? 야 100조 중에 90조는 그럼 기본은 나눠주고 5,200만한테 부자들한테도 나머지 10조 가지고 일자리 만들자라는 것과 그게 아니라 저처럼
야 100조 더 얻었으면 그 중에 한 80조 정도는 일자리 만드는 데 쓰고 20조 정도 가지고서 기본소득 조금만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철학이 다른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저도 짧게 한 말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뭐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와 관련해서 논쟁과 접점이 지형이 많이 있고 토론이 필요한데요. 뭐 이재명 지사를 지난 대선에서 어떻든 간에 가정에서 정세를 박사님. 저 사실 이재명 캠프 안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3년 전에. 최근에 제가 만나보니까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생각은 복지의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을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소득론자들이 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성장을 위해서,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고, 세금을 거둘 때 보편적으로 지급이 돼야지만이 부자들도 부담감 없이, 뭐 또 마찬가지로 고임금 노동자들도 부담감 없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역진적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복지국가 자체를 뭐 이재명 지사가 부정한다거나 또는 뭐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레디컬한 부분만 밀고 나가거나 꼭 그런 측면 아닌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거는 모아서 서울에 가서 토론 한번 하시죠. 다시. 저는 정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책이 맞고 안 맞고 떠나가지고 기본소득을 해버리면은 세수 노출이 100% 돼버립니다. 사각이 없어져요. 지금도 복지 혜택을 자기가 못 찾아가면 묻고 밥을 굶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전부 다 나눠져버리면은 정산할 때 받으면 되잖아요. 고소득자 들어가는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하거든. 아까 유들 정책 말씀하셨잖아요. 유들 정책 할 때 70세 이상 되는 사람들 고정연금을 계속 돈 주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대공황이 일어나는 전쟁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모기지가 트는 겁니다. 농기계를 성량정사되고 산업화되어 있다. 농기계가 대출을 엄청 해줬어요, 은행들이. 근데 그 이야기를 쏙 빼버리고 전쟁이 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자들 분들이 이분 이야기 들었을 때, 저분 이야기 들었을 때 모순이 좀 생겨요. 저 같은 사람은 또 좌파 학자 아니거나 만나주잖아요. 자본을 위한 학자들은 절대로 안 만나주거든요. 근데 이제 좌파 학자들 말을 들으면 이분 논리와 저분 논리가 틀리더라. 네. 네, 맞습니다. 네, 차별과 평등을 넘어 사회연대의 큰 구로, 아마 우리의 다름도 또 우리의 같음도 또 바라봄도 있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것들이 기본소득, 모두 다 복지에 대한 개념에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대선 후보들이 지금 나와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접점 안에 같이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방법은 토론회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도 우리의 방법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질문은 아니고요. 네. 정서를 갖고 발전하기 신선하게 좀 굉장히 더럽기도 잘했고. 네. 저는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좀 마라톤 자본을 공부해보는 경우도 있는데, 소득 자본 논의라는 상당히 신선하게 들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른 부분도 좀 많이 있고,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서 더 이상 얘기가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질문 자꾸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아까 얘기할 때한 4시간 해야 될 거 한 40분만 하고 정말 네, 생각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어떤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 수도 없어요. 제가 오늘 다 못한 거 마음까지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체 교육에서 한 번 더 수렴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다 함께 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앞에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화이팅!